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스토킹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음 4가지 사례 가운데 스토킹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찾아보세요. A씨와 B씨는 직장 동료입니다. 일할 때 손발이 잘 맞아 가깝게 지냈는데요. 어느 날 B씨는 A씨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뭐해? 보고 싶다. 죄송한데 개인적인 연락이나 팔로우 신청은 삼가주세요. 며칠 후 회사에서 마주친 A씨와 B씨는 평소처럼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까 이 얘기를 못했네. 승진 시험 본다며. 항상 응원할게. 감사합니다. 전에 일 미안해서 그러는데 맛있는 거 사줄게. 왜 답이 없어? 그냥 밥 한번 먹자는 건데. 하루 종일 얼굴을 맞대고 같이 일하잖아요. 당연히 가족만큼 가깝죠. 그런데 갑자기 연락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떡해요? 연락을 할 수 없으니 직접 갔죠.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집 앞에 갔어요. 회사에선 외근 나갈 때 저도 슬쩍 가봤어요.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손발 탁탁 맞는 제가 필요할 테니까요. 그렇게 며칠 고생하는 거 보니까 피곤하겠더라고요. 기운 내라고 택배로 인스턴트 커피 한 상자를 사무실로 보냈어요. 잘 받았는지 확인하려고 전화를 했죠?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더 해봤어요. 그게 다예요. 저희 고객이세요. 2-3달에 한 번쯤 매장에 오세요. 와서 뭘 사시기도 하고 휙 둘러만 보고 가실 때도 있죠. 언제부턴가 부쩍 자주 오시더라고요. 오면 꼭 저희 신입을 찾으세요. 그러고 보니 신입이 들어온 뒤부터네요. 자주 오시는 게. 하루는 신입이 월차를 내고 안 나왔는데 그날 오셔서 신입 어딨냐고 구입한 물건에 대해 물어볼 게 있다면서 연락처를 물으시더라고요. 그 말만 믿고 알려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연락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와서 당황했다고 신입이 그러더라고요. 이혼하고 아이들을 제가 키워요. 저는 연을 끊었지만 아이들에겐 아빠니까 가끔 만나죠. 아이들을 할머니 집에 데려가기도 하고요. 아이들 보고 싶다고 자주 찾아와요. 문 앞에서 기다릴 때도 있고 제가 없을 때 아이들에게 문을 열게 해서 집 안에 들어온 적도 있고 가끔 술을 먹고 찾아오는데 그때는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러면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문을 발로 차고 불안하거나 무섭냐고요? 이게 공포심인가? 잘은 모르겠는데 걱정은 되죠. 술을 마시면 좀 폭력적으로 변하니까 저나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이렇게 4가지 상황을 보셨는데요. 여러분이 보기에 스토킹 같은 상황이 있나요? 어떤 상황이 스토킹이고 왜 그 상황을 스토킹이라고 판단했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만난 4가지 상황은 모두 스토킹 행위입니다. 왜 그런지 첫 번째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A씨는 계속 연락을 하죠. 회사에서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고 해서 거부 의사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업무 관련 대화에는 답변을 하지만 사적인 대화에는 답변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상황은요. 피해자가 거부 의사도 밝혔어요. 그런데도 피해자의 집 주변에 가서 지켜보고 택배, 그러니까 제3자를 통해 물건, 여기선 커피겠죠. 물건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습니다. 또 첫 번째 상황처럼 전화도 하죠. 직접 통화를 하지 않아도 기록이 남으니까 피해자에게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황 역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 말, 부호,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라는 항목에 해당하는데요. 유출된 개인정보가 스토킹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동료 직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면 당사자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상황은 대법원의 판결을 주목해야 합니다. 2023년 9월, 대법원은 단기간에 반복된 행위의 일부가 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더라도 누적적,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스토킹 범죄는 성립됩니다. 지금까지 본 상황들이 이런 것도 폭력이나 범죄인가 고민될 수 있지만 이런 스토킹 행위들이 위험한 이유는 스토킹 행위 자체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자유를 빼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줄 뿐 아니라 다른 강력범죄 발생의 전조이며 여러 유형의 범죄 행위와 중첩되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경찰청 통계를 보면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 10명 중 8명이 여성이며 가해자 10명 중 8명이 남성으로 성별화된 경향을 보입니다. 이와 관련 스토킹 사건을 분석한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점이 있습니다. 스토킹을 낭만적인 구애라고 여기는 폭념이 강할수록 스토킹 행위를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과 같은 국제사회에서는 스토킹을 젠더 기반 폭력으로 규정하고 개인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합니다. 얼마 전 한 유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전공의 시절 자신에게 집착하던 가해자로부터 겪은 피해를 고백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문장들을 잊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종종 가지는 이런 마음도 위험합니다. 스토킹은 호감이나 구애의 표현이 아니라 엄연한 폭력이자 범죄 행위입니다. 스토킹은 타인이 일상을 안전하게 누릴 권리를 빼앗으며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과 초기 대응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 또는 주변에서 스토킹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 자신이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을 때는요. 스스로 느낀 위험 신호를 신뢰하기. 폭력의 흔적, 증거를 수집하기.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의논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신고, 상담 등 지원 정보 알아보기. 항상 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피해자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기.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스토킹이 계속된다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피해에 대처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만 고민하거나 고립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스토킹 피해를 겪는 지인이 있다면요. 피해자는 위축되거나 우울할 거라며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않기. 피해자가 고립되지 않게 곁에 있기. 피해자가 느끼는 양가적 감정을 이해하고 피해자의 말 경청하기.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함께 고민하기. 경찰과 상담기관에 도움받기를 권하고 필요하다면 동행하기. 또한 왜 계속 만나? 헤어져라는 말도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관계를 중단하려고 할 때 범죄 위험성이 가장 높아지기 때문이죠. 피해자를 탓하기보다 피해자에게 공감하며 도움을 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더불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양성평등 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조직이 해야 할 역할도 있습니다. 만약 같은 직장 안에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다면 피해자는 직급이나 업무 때문에 신고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조직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추가 피해 방지 위한 조치하기. 피해자 보호 조치 시행하기. 피해자 복귀와 회복 위한 지원하기. 인식 개선과 피해 지원을 위해 스토킹 예방 교육 실시하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정기적으로 검토하기. 스토킹.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는 서로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스토킹이 중대한 범죄이자 폭력임을 인지하며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 안내. 지원기관입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경찰 112. 지원 내용입니다. 피해 상담, 주거 지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의료비 지원, 무료 법률 지원. 국번 없이 1366번으로 전화하시면 성별이나 거주 지역 등과 무관하게 스토킹 피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인생 최초의 사진은 저의 100일 사진이었어요. 63년 11월 1일 날. 92년도 100일 때 사진이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니까 아마 80년 1살 때라고 하시더라고요. 1998년도. 최초의 셀카예요. 제 최초의 셀카. 아마도 엄마 폰 이거 한번 눌러보라 해가지고 사진 버튼 누른 것 같아요. 약간 소극적이고 보통은 이제 자세가 이제 분수대인가 뭔가 앞에서 온 식구가 이렇게 하게 하나같이 근엄하고 엄근진으로 이렇게 딱. 필요할 때 한 번씩 많이 찍을 때는 한 40장 정도 찍는 것 같고 보통 한 15장에서 20장 정도 찍는 것 같아요. 이제 메이크업 같은 거 한 날에는 진짜 50장, 100장 정도 찍는 것 같고 적어도 평균 한 20장, 30장은 찍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10번 정도 찍는데 요즘은 핸드폰 고장으로 그것마저 못 찍어요. 제일 많이 찍은 사진은 주차장 제 차를 어디다 주차시켜 놓은지. 친구들이랑 좀 많이 찍어요. 인생 내 것이나 이런 데에서 찍듯이 자주 찍는 것 같아요. 뭐 예쁜 카페나 예쁜 곳 갔을 때 항상 찍기 때문에 언제 많이 찍는다 그런 거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항상 많이 찍기 때문에 언제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옛날에 폴더폰이 하나 있었는데 스톱모션으로 막 조립하고 변신하는 그런 차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변신하는 것도 막 뭐 찍고 아예 하나의 만화를 만들었었는데 찍어준다고 이렇게 들이밀면 조금 경직되는 타입? 너무 창피해요. 좋죠. 저는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데 저한테 어쨌든 다 집중해주니까 그게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다 나만 봐주는 느낌. 뭐 인물 사진은 이제 아이들부터 이제 나이가 든 분까지 제가 촬영을 할 경우가 있는데 나이가 든 분들은 어쨌거나 카메라 앞에 선다라는 건 하나의 격식이거든요. 카메라 앞에서 추리닝 입고 이렇게 험하게 입고 찍히기를 원하는 분이 없어요. 요즘 친구들 그 촬영을 해보면 일단은 굉장히 발랄해요. 마치 연예인처럼 포즈도 굉장히 다양하고 저희 딸이 7살인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죠. 막 모델 같은 포즈를 취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렌즈를 보고 뭔가 말하고 렌즈를 보고 내가 찍히는 것이 좀 어색한 세대라면은 지금 세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스마트폰으로 아이들을 기록해 왔고 본인들도 스마트폰을 쓰면서 세상을 기록하는 거에 대한 그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진을 시작할 즈음 해서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개발이 됐었고 당시에는 제가 필름 카메라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한 롤에 24컷이나 36컷 정도가 이제 찍을 수 있었거든요. 필름을 사고 현상하고 이제 인화하는까지 과정이 지금 돈으로 치면은 그래도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 가난한 사진가였기 때문에 한 장을 찍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내가 이걸 찍었을 때 좋은 결과물이 나올까를 고민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폰 3GS라는 굉장히 그 조약돌처럼 생긴 모델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스마트폰과 카메라의 시장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획기적인 기술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그 카메라가 없어도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셔터를 누른다고 해서 돈이 나가지는 않잖아요. 누구나 사진을 찍고 사진을 즐기는 인구들이 많아진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친구랑 막 놀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저희 센치한 필을 타서 그냥 밤에 SNS에 쭉쭉 그냥 사진을 올렸어요. 뭐 얘도 귀엽게 나오고 저도 뭐 예쁘게 나온 것 같으니까 그냥 올렸어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별로 그렇게 잘 나온 사진이 아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왜 올렸지? 허락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 얼굴만 나온 거면 괜찮은데 저를 이렇게 자르던가 뭐 제 얼굴을 이렇게 뭐 칠하던가 그러면 괜찮은데 함부로 뭐 그렇게 올려버리니까 이제 진짜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는 울면서 전화가 왔는데 이거 좀 내려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친구도 귀엽게 나왔으니까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 난 아무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저는 좀 어떤 사진이든 다 그냥 엽살 안 나오고 예쁜 사진만 저는 좀 추구하는 편이라, 제가 만약에 친구 사진을 올린다면 뭔가 친구도 무조건 잘 나온 사진 혹은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좀 보정을 더 해서 예쁘게 그렇게 해서 올린 사진을 올리거든요. 근데 일단 저한테 허락받지 않았고, 두 번째, 나는 내가 굉장히 못 나왔다. 그냥 막 츤데레처럼 얘기한 사이지 갑자기 울면서 막 전화할 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진지하게 막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거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일단은 제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 왜냐면 그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그냥 박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내가 진짜 잘못한 게 맞구나 이 생각으로 앞으로는 진짜 다 물어보고 올려야지. 이게 엄청 이 생각이 딱 바뀌었던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자세예요. 진작 이랬었어야 했어요. 진작이요. 혹시나 내 소중한, 진짜 소중한, 진짜 왜냐면 우리가 그걸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싸웠던 거기 때문에 이거에 너무 딱 이 내리가 딱 박혀서 이제는 좀 이 애매하고 아리까리한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약간 예민할 수 있는 사진들 이건 좀 물어보고 있는.
그렇게 되면 제가 예민한 사람이 되거든요. 아니야. 예민할 것 같으면 사진을 올려도 되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진짜 실수등해. 그래서 맞아. 예민할 수 있는 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너무 제가 생각했을 때 귀엽고 예쁘게 나와도 다른 본인은 맞아요. 알 수 있는 거니까.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다 물어보고 올리는 걸로. 이게 입장 바꿔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진짜 내 엽사 그치. 어딘가에 올라왔다 생각하면 이게 입장 바꿔보니까 많이 깨달았어요. 악수하자. 악수. 세리콜. 사진을 촬영할 때나 사진을 이제 사용할 때 사용한다라는 것은 인터넷에 올리거나 개인적으로 뭐 작품 활동을 한다든지 사진에 찍힌 사람의 어떤 첫 번째는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동의가 없다라면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메라를 들고 어떤 사람을 바로 찍으려고 하면 사실 누구나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다가 카메라 앞에 들고 탁 찍어버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누군가한테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어떤 길거리에서 그 사람에게 다가서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해서 좀 멀리서 찍거나 뒷모습을 찍거나 뭐 그런 사진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생활이나 삶을 그냥 훔쳐서 달아나는 거잖아요. 도둑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거리에서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다가 함부로 찍지 못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개인적인 자각, 사진가로서 자각이 있었기 때문이고 사진을 찍는 것은 첫 번째가 마음을 여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인간적인 예의를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글도 폭력이 될 수 있고 영상도 폭력이 될 수 있고 사진도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는 모두에게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스마트폰이 굉장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진을 쉽게 찍지만 그만큼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요즘의 사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사진을 올리고 이제 보는데 시간을 할애해서 사람들이 감상을 하고 그것을 봤다면 지금은 0.1초 만에 사진을 스크롤하는 거를 봤거든요. 훨씬 더 자극적이고 남에게 좀 피해가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더 빠르게 공유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학번 손바인입니다. 영화학과에 재학 중인 21학번 이혜지라고 하고요. 19학번 허정원입니다. 3학년 박우영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학생들의 참여도가 좀 떨어진 면이 있었고 교수님들도 그러다 보니까 상호작용하는 거에 있어서 많이 좀 어려움을 겪으셨고 말을 하면 이제 많은 학생들의 줌 화면에 이제 자기 얼굴이 딱 띄어지고 맨 첫 번째 화면으로 이동하는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냥 대면 수업에서는 질문을 할 수도 있었을 상황이지만 말을 좀 아끼는 모습? 오히려 사람이 많은 대면에서 발표를 잘 못하고 줌에서 교수님께 DM으로 개인 채팅을 굉장히 많이 드리면서 질문했거든요. 저희 학교의 경우는 무조건 화면을 켜야 되는 그런 공식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 경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교수님께서는 반드시 캠을 켜야 이제 출석을 인정을 해주겠다 라는 교수님들이 계셨는데 캠을 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불편해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곤란해하는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이제 캠을 켜는 것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약간 자고 일어나서의 좀 꾀죄죄한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켜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몇 분은 계셨는데 그분들의 입장도 약간 공감이 가는 게 너무 다 블랙 화면이고 혼자 뭔가 말하고 있으면 반응도 없고 피드백도 없고 약간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학생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수업을 듣고 있는 건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발화자의 입장도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학생이 이제 인스타그램 어플에 제 얼굴이 그대로 실린 게시물 혹은 스토리를 본 기억이 있어요. 친구랑 같이 이제 얘 자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재미를 위해서 올렸던 그런 뉘앙스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정확히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분께서 캡처를 하신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봐도 좀 제 표정이지만
제가 봐도 좀 무안할 정도로 좀 못 나온 그런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캡처 보니 저만의 피해가 아니었고 이제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실렸던 장면이었기 때문에 조금 그분도 의도를 하지 않았겠지만 조금 불쾌하거나 좀 불편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교양 수업을 들었을 때 사실 있었던 일화인데요. 우선은 요가 수업이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줌을 켜놓고 동작을 따라하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이 자세가 조금 다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세를 하나씩 취할 때 캡처를 하셨나 봐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떠한 남성분께서 여성분이셨던 그 해당 피해자를 캡처를 하셔서 얼굴을 지운 다음에 이러한 자세를 한 여자분이 있다. 에타에 올리셨거든요. 에타가 에브리타임의 약자인데 학생들 커뮤니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너무 당연하듯이 올리셔서 그 요가 실습 때 이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이 댓글 이거 게시물 보고 댓글 좀 달아달라, 쪽지 보내달라라고 너무나도 모두가 봐도 불쾌한 내용의 그런 업로드 글이었고 그게 엄청난 파장이 생겨서 이제 그분을 거의 색출하는 느낌까지 갔습니다. 그분이 죄송하다고 사과글을 또 에타에 올리셨고 그 수업을 그냥 나가시고 사실 끝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분은 아직 그 수업을 듣는 입장에서 모두가 다 알게 된 거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서로 대면하지 않았던 사람과의 그러한 조우는 사실 좋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런 일을 이제 주변에서 겪으면 아무래도 줌 수업 할 때마다 찝찝할 것 같아요. 나는 뭐 안 그러겠지만 누군가가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 주변의 친구들도 뭐 누군가의 얼평을 하거나 뭐 누가 잘생긴 사람이 있더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는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뭐 나의 얼굴을 보고도 그렇게 생각하거나 친구들이랑 이제 평가를 한다고 하면 불쾌하겠죠. 누가 만약에 캡처를 했을 때 불편하거나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뭐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누군가를 촬영한다고 하면은 그건 진짜 몰래카메라가 되는 건데 이제 내 쌍이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제가 핸드폰을 들고 있거든요. 네, 모르셨죠? 이것처럼 이렇게 몰래 밑에서 사실 각도 조절로 인해서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쉽게 노출될 수 있고 길거리에서 찍는 것도 대단한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대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온라인 세상 속에서는 혼자라서 더 편하게 접근할 것 같다는 그런 무서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비대면 수업인 경우에는 정말 교수님 혼자 얘기하시고 그냥 끝.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더 없어지고 사람을 입체적으로 경험하기보다는 정말 평면으로 1차원적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그냥 저기에 있는 뭐 2021 몇 번, 그냥 몇 번 누구 이것만 알지 저 사람은 어떤 애야,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이란 생각이 더 없어지고 지금 학생들이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내 이미지가 어떻게 생산되고 소비될지 모른다라는 불안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렇게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가공되어서 유포될 수 있다라는 불안이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온라인상에서 혐오가 굉장히 놀이처럼도 되고 왜 밈이라는 방식으로 사람을 되게 아니면 어떤 상황을 되게 휘화하고 장난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당사자는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힘든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불편감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괜찮은데? 나는 안 불편한데?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불편한지에 대해서 사실은 더 알아보려고 해야 되고 불편감에 대해서 그냥 그 느끼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나도 그 불편감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예민하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는 것들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누구도 이런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달려서 나왔을 때 이런 위험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거든요. 아마 이걸 만든 사람들은 상상을 했을까요? 그리고 단순히 뭔가 웃기기 위한 것들은 그런 어떤 금전적인 것으로 바뀌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포가 덜 됐을지 모르지만 성적인 이미지이고 젊은 여성의 몸이 성적 이미지화 됐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정말 다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그리고 팔릴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재생산하거나 가공하기 되게 좋은 컨텐츠가 되는 갤럽 조사에 따르면 올해 그 한국 사회 스마트폰 이용률이 97%입니다. 최근 10년 동안에 성폭력 범죄가 부분적으로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불법 촬영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우리 형법 체계는 강간죄를 중심으로 성폭력에 대한 처벌법제가 구성이 되어 왔어요. 이것은 신체적인, 물리적인 폭력 개념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사이버 공간에서 어떤 신체적인 이미지 또는 어떤 가상 공간에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도 성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엄연히 알고 있고 경험해온 현실은 신체적인, 물리적인 침해 못지않게 성적인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학대나 착취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크나큰 고통과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 사회가 인식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기반 성착취나 성학대에 대해서도 디지털 성범죄로서의 이름을 붙이고 처벌하는 규정들을 두게 된 것입니다. 리벤지 포르노는 2000년대 중반쯤에 미국에서 쓰이기 시작했는데, 그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것은 그 가해자의 의도잖아요. 복수라고 하는 그걸 그대로 붙였을 뿐더러 그 뒤에 이제 포르노그래피라는 표현을 넣어서 이 범죄의 성격이 그 음란물을 만들었다는 거야?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식의 그 범죄의 성격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말로 만들어졌어요. 이 형법에서는 범죄와 범죄 피해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와 범죄 피해에 대해서 올바른 이름을 붙여야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고 범죄 피해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가 되어 왔고, 이 범죄의 성격이 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이미지 기반 학대라는 표현을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호주의 이 커미셔너 같은 경우 이미지 기반 학대를 치밀한 사이에서 이제 이전에 촬영했던 신체 영상을 비동의 유포하거나 혹은 이제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하여 이것을 유포하는 행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리키기 위해서 이미지 기반 학대라는 표현을 현재 쓰고 있어요. 한국의 경우 이거를 이제 불법 촬영이라고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 불법에 초점이 가게 되면은 이게 촬영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어떤 촬영인가 라고 하는 게 사실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불법에 초점을 두게 되면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을 촬영했거나 혹은 동의를 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또 포괄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죠. 그것 외에도 이 디지털 성범죄 혹은 디지털 성폭력으로 포괄하는 행위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기는 합니다.
일단 디지털 성범죄는 그 가해 형태에 따라서 제작, 유포, 참여, 소비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예컨대 불법 촬영이나 실제 성폭력을 촬영해서 성착취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이제 제작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고요. 유포형 디지털 성범죄는 본인 동의 없이 그런 이미지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전파하는, 유포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요. 이런 유포형 디지털 성범죄가 곧 참여형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지게 되죠. 소위 시청자, 소비자들을 통해서 성적 수치심을 가하는 댓글을 달거나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여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라고 할 수 있고요. 소비형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성폭력의 결과물인 성착취물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가해의식 없이 소비하고 시청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디지털 성범죄가 마치 집단 성폭력화하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범죄, 이것도 이제 디지털 성범죄의 일환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루밍 범죄의 핵심이 또 그 아동 청소년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 관계를 이용하여 결국 성적 착취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친밀한 사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근데 너의 그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나중에 이런 거를 너희 부모님께 알리겠다 혹은 보호자에게 알리겠다 학교에 알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해서 지속적으로 성착취를 이어가는 문제 이런 것도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딥페이크, 그러니까 허위 영상물 제작이라고 부르는 것도 디지털 성범죄로 봅니다. 이미지는 대상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제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젠더 기반 폭력이다라고 하면은 특히 지금 현재 이제 디지털 성범죄, 뭐 이미지 기반 학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여성의 신체를 대상화하는 이미지 관련된 범죄와 폭력들로 이제 주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신체 이미지 유포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 기술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발전해 왔다고 얘기하고요. 그 초기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그 연구나 조사들을 보면은 다크웹, 딥웹이라고 부르는 곳에서는 K-팝 아이돌 딥페이크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만들어져서 유행하기도 했었고 또 이제 네덜란드의 한 연구소에서 조사했을 때 딥페이크 영상물의 96% 정도가 그 K-팝 아이돌이 대상인 경우가 25%다라는 조사를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방심위에서도 K-팝 아이돌 대상의 페이크 문제를 614건 정도 심의를 해서 정지시킨 적도 있거든요. 사실 그거는 신체 권리를 침해한 폭력이잖아요. 젠더 기반 폭력 영상물인데 그게 처음에는 딥페이크 포르노라고 도는 것처럼 이제 모든 이미지 산업은 여성의 이미지를 그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제시를 하고 인권이나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그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 채로 그 상품화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미지 기술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 사회의 그 가부장제적 관념과 연결이 돼 있어요. 리벤지 포르노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에도 그 리벤지라는 말이 가능한 이유는 이것이 유포되었을 때 여성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기 때문에 그 사회생활과 교우관계와 이런 다양한 그 오프라인에서의 관계를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리벤지가 되는 구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한국사이버성폭력센터 활동가분들께서 여러 세미나에서도 언급하시는 것처럼 사실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업로드돼도 뭐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다운로드도 받지 않고 그리고 뭐 그게 나왔다고 해서 평판에 크게 해가 되지 않고 이런 사회가 되어야 다시 말해 그 여성의 성에 대한 가부장제적 성관념이 사라진 사회가 되어야 이 문제가 이제 해소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궁극적인 그 방향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이 범죄의 특성이 가부장제 성관념에 기초해서 여성의 인격권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탁진에서 가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을 때 100명을 했다고 하면 그중에 96%가
본인들은 이게 범죄인지 몰랐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실제로 범죄가 돼서 그런 교육을 받으러 온 학생들인데도 그랬으면 이게 단순 캡처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게 범죄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종류의 이미지에 대한 우리의 관습들이 굉장히 일상화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이미지를 쉽게 찍고 쉽게 공유하고 그걸 올리고 그게 유포되고 이런 데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거, 그리고 그런 걸 찍고 공유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어떤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이게 타인에 대해서 어떤 폭력이 될 수 있을지를 이제 고민해 보지 않는 것, 이런 게 이제 우리 일상 속에 너무나 관습처럼 그냥 이제 굳어진 것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는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 그 범죄인지 몰랐는데? 라고 했을 때는 그 피해물 속에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컨텐츠. 그러니까 만약에 내 엄마라든지 내 누나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실제가 있고 그의 일상이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영상 속에 담겨있는 무슨 포르노 배우를 대하듯이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볼 수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유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온라인에서 타인의 신체 이미지를 감상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거나 비하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이것들이 이제 특히 이렇게 음란물 볼 권리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HTTPS 차단을 했을 때 그 시위자들이 야동 볼 권리라는 말을 가지고 나와서 시위를 한 적이 있어요. 게임 문화에서도 그 게임의 2D 이미지에서 화면을 잘 돌리면 속옷을 볼 수 있었는데 속옷을 볼 수 없게 만든 그 게임 개정판에 대해서 게임 이용자들이 우리에겐 팬티 볼 권리가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온라인 시위를 했던 적도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온라인 문화에서는 신체 이미지를 감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거는 괜찮은 일일 뿐만 아니라 당연하다. 심지어 권리라고 표현될 정도로 당연한 것이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그 이미지 링크를 공유하기도 하고 남보다 빠르게 그런 것을 공유하는 것을 자신의 디지털 능력의 일부로 생각하기도 하는 문제가 계속 나타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 이게 돈이 된대 라는 방식으로 개인들이 자꾸 이것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 재유포하는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온라인 문화에서 우리가 그 타인의 성적 인권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데 대한 어떤 특정한 합의를 빨리 이루어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94년도에 처음 성폭력 처벌법이 이제 생기면서 형법 이외의 다른 성폭력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들이 새로 생겼어요. 그리고 또 97년도에 이제 신촌에서 한 백화점에서 불법 촬영을 하는 사건이 이제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서 불법 촬영 문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그래서 98년도에 불법 촬영을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고요. 처음에는 촬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유포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규정이 생겼다가 이게 계속 판례가 쌓이면서 구성 요건을 조금 더 넓히는 방식으로,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개정은 됐어요. 처음에는 촬영 자체를 몰래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했었어야지 됐었거든요. 촬영할 때는 동의를 했는데 유포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잖아요.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유포할 때 의사에 반했다면은 유포죄로 볼 수 있도록 규정이 더 세분화가 됐어요. 통신이 이제 막 발달할 시기, 그때 96년, 97년 이때 소라넷이라는 음란물 사이트가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단순히 음란물만 유포되는 것이 아니라 뭐 연인 사이에 이제 합의하에 찍은 촬영물이라던가 몰카라던가 이런 불법 촬영물들이 이제 계속 업로드가 되고, 그러면은 소라넷에서는 그 유통하면서 광고 수익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윤을 얻는, 그리고 점점 이제 사이트가 커져가서 가입자가 1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데까지 간 거죠. 제작에 가담한 사람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징역 4년밖에 선고되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너무 손방망이 처벌이다. 소라넷이 장사가 되는 거죠. 이제 웹하드 업체, 그리고 이걸 필터링 해주는 업체, 그리고 헤비 업로더, 이렇게 세 축이 담합을 해가지고 이 불법 촬영물을 계속 삭제했다가 올리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웹하드 카르텔이라고 해가지고 이윤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게 산업화가 된 거죠. 뭐 다크웹이라든지 아니면 텔레그램 같은 새로운 정보통신망 유형을 통해 가지고 더 광범위하게 빠르게 그 성착취물이 확산이 되는 추세를 이제 보이고 있었고, 이제 대표적으로는 웰컴 투 비디오라는 다크웹을 운영한 손정우라는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검거가 되었어요. 그 사이트를 이용했던 미국 사람들은 수십 년형을 선고받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손정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고작 징역 1년 6개월만 선고를 받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 이제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제 비슷한 시기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SNS를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협박해가지고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그 취득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만들어내고, 이제 법원에서 굉장히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N번방 사건을 통해서 아동 성착취는 무조건 근절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공감대가 잘 형성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입법으로까지 이어졌고요. 또 불법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을 하거나 강요하거나 이런 거를 처벌하는 규정이 딱히 없어서 협박죄나 강요죄로 처벌하다 보니까 성폭력 피해자로 보호도 못 받고 아주 경미하게 처벌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계속 이것들이 문제되어 왔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었는데, 그 N번방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동안에 도입돼야 된다고 주장되어 왔던 그런 규정들이 많이 이제 새로 생겨나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디지털 성범죄 뭐 규정이 다 생겨난 거냐? 또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은 또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이 또 발생하고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은 아바타가 아바타에 대해서 추행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있는 아동 성범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건 사람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 아바타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대검찰청에서 또 검사들이 아바타가 추행을 당했는데 그 아바타를 사용하는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지 이런 거를 직접 체험도 해보고 발표도 하고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했고요. 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제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사회적으로 피해자를 이제 비난하는 좀 잘못된 통념들이 있었죠. 이제 유명한 사례가 이른바 레깅스 판결이라고 하는데, 이건 피해자가 공공장소에 입고 나왔고 많은 여성들이 그 자주 즐겨 입고 다니고 그 모습을 찍은 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찍은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대법원은 조금 다르게 봤어요.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의사결정에 따라서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노출이 있는 옷을 입었다고 해서 내가 촬영당해서 성적 대상화가 될 것까지 허락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 판시를 하면서 피해자가 공공장소에 스스로 그런 옷을 입고 갔다 하더라도 촬영을 당하지 아니할 자유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변화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불법 촬영죄에 보면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라고 해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재판 과정에서 이 사진이 지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냐 아니냐 요거 가지고 굉장히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그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제 저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요, 화가 난다고 표현했고,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역시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인정하고 있다, 화가 났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원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꼭 부끄러운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분노로 나타날 수도 있고 무기력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그렇게 판시를 했어요. 아주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성적 수치심을 협소하게 해석을 해서 부끄러운 감정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은 피해자들에게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강요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치심이라는 거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뭐 개인의 성격이나 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금 넓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판결도 판시도 같이 했습니다. 네. (2018년 4월) 달에 이제 법원에서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고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어떤 우리가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데서 들을 만한 그런 단어를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사용했어요. 2차 피해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피해를 당했는데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어? 그리고 밤늦은 시간에 왜 문을 열어줬어? 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의 감정이나 당시에 그렇게 했었던 구체적인 맥락은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는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신고를 늦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들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피해자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납득이 된다라고 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의 판결인 거예요. 이제 그 판결을 통해서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피해자 중심주의, 어떤 피해자 보호의 원칙 이런 것들을 선언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호주가 조금 국제적으로도 모범 사례인 것이 이제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위험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걸 총괄해서 관리하는 정부 기관은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첫 번째 예시처럼 보여준 것이 이제 호주의 이세이프티 커미셔너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호주 온라인 안전국이라고 표현을 주로 하는데요. 2015년에 호주에서 이제 온라인 안전 강화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온라인 안전 관련 혹은 이제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2018년, 2021년에 법이 계속 개정이 되면서 역할이 점점 강화되고 확장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전에는 소셜미디어만 이야기를 했다면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뭐 상호소통이 있는 온라인 게임, 원드라이브 같은 클라우드까지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뭐 정보를 삭제해라라고 요청할 수 있게끔 하는 권한을 온라인 안전국에 줬어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학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디지털 성범죄의 내용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이미지가 공유되었을 때 혹은 그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이미지를 공유하겠다고 협박하였을 때에도 민사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이 만들어져 있고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가 되거나 유포를 하겠다라고 말했을 때는 처벌이 가능하고 만약에 그것이 게시되거나 유포된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다음에 조치가 시작되면 24시간 내에 기업들이 삭제하게끔 강제할 수 있는 그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죠. 그 게시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게시를 한 그 서비스 기업 그리고 그것을 호스팅하는 기업한테까지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정말로 피해자를 생각해서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이 호주의 경우를 봤을 때. 인권이 존중되기 위해서 어떠한 사회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보인다. 그래서 이제 더 감동을 주는 정책들이나 조치들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규제하고 민사처벌을 할 거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신고 과정을 보여주고 신고 결과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치를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면 사실은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온라인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나의 인권을 존중받아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이 세이프티 커미셔너의 사례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러면서 나의 인권도 존중받고 그 안에서 나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내가 표현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는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 호주의 온라인 안전국 eSafety 커미셔너가 하고 있는 정책이자 조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에 대한 권리는 우리가 법적으로 그 인격에 대한 권리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유럽 인권재판소가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개인의 이미지는 그 인격의 핵심 구성 내용이다.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보여주고 타인과 자신을 구별지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받을 권리는 자기 개발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받을 권리에는 자신의 이미지가 어떻게 사용될지 결정하거나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이미지를 포함해서 자기의 인격과 정체성에 중요하고도 고유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되고 그러한 자기 이미지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폭력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성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디지털 그 공간에서 유포되는 여러 성적 신체 이미지들을 볼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그 이미지가 그 특정한 개인의 성적 인격권을 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그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진 이미지에는 꾸며진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어떤 사람이 찍혀서 그 사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온전한 어떤 모습 자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인격도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권리나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진은 기록해서 추억하는 거다. 제 인생, 삶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해요. 기억이다. 사진은 제 페르소나라고 생각을 해요. 제 사진에는 제가 있어요.